네, 약 2주 전에 정부 행정망이 완전히 먹통이 됐었죠. 신분증이나 여권을 담당하는 정부24 서비스도 마비가 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굉장히 컸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스템 오류가 하루에 그쳤던 게 아니라 드문드문 반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열자마자 오픈런이 벌어지는 아주 웃지 못할 풍경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보 시스템이 잠깐 마비가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언제 정상화가 되는 건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가 11월 17일에 시작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22일에는 주민등록 시스템, 23일엔 조달청 시스템, 2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이게 마비가 됐거든요. 네. 교수님은 혹시 이 내용을 기사로만 접하셨나요? 아니면 주변에서 겪은 분들이 계신가요? 다행히도 주변에 겪은 사람 없었고요. 네, 이 사건 이제 기사로 접했는데 사실 이제 기자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전화들을 되게 많이 해서 사실은 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제가 계속 어떻게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목까지 쉬었습니다. 아이고. 네, 뭐 진짜 하루에도 한 20통, 30통 이상 전화가 오면 또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최근에 뭐 라우터 그럼 라우터가 뭐냐부터 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엘포 스위치가 뭐냐 그럼 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걸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거의 한 2주 가까이 강의를 했던 느낌이 좀 듭니다. 교수님, 약간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탄다. 이게 한번 이슈가 되면 갑자기 타는 자동차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불자동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원래 이게 가끔 생기는 일인데 어떤 주목된 게 나오고 나서 조그만 것까지 다 뒤집어져서 지금 1년에 벌어진 이런 사태들이 평소에도 조금씩 있던 일인 건지 아니면 지금 실제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거는 뭐 꼭 뭐 그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에도 뭐 스위치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팅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그게 발생을 해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빨리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장비가 더 좋았거나 뭐 그랬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디지털 정부나 전자정부가 잘해왔잖아요. 잘해오다 보니까 잘 되는 데다가 돈을 더 안 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바꿔치기만 하고 그리고 잘 되니까 인력도 사실은 계속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장비가 잘 되는데 교체할 필요 없으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면 7년, 8년으로 느립니다. 고장 날 때까지. 이제 그게 이제 적체돼 와서 지금 시점에 오니까 시스템도 컨트롤이 힘들고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도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전임자들은 좋을 때 근무했는데 이게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인데 이때 터진 거예요. 네, 이때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질 때쯤 됐다고 다들 생각을 했고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심심치 않게 계속 터질 거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견이 됐으면 그 전부터 조금씩 이걸 뭐 교체를 하거나 고쳐 나가거나 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되는 시스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멀쩡하고 그렇죠. 일단 아직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카카오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서버만 옆에 더 붙이면 되거든요. 간단한데 이게 한꺼번에 서버가 스톱돼 버리니까 다 스톱이 됐잖아요. 근데 어느 일정한 규모가 되면 분리시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담당자가 분리시켜야 됩니다란 말을 말단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 미리 이제 이전 정부에서 잘해왔던 거지만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근데 이 부분을 좀 놓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뭐 원인은 찾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원인은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로는 이제 라우터 포트 고장이다라고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소통이 잘 안 되는 아니, 단어를 그러면 거기만 교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 라우터 포트 고장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민간 업체나 이런 데서 포트 고장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즉시로 감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라우터 윗단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라우터가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있는데 어디가 죽고 어디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좀 기대만큼 안 되면 이렇게 빨간불이 켜집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리나라 행정망에
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안 쓰고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수작업으로 찾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지? 그런 오해가 생길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여쭤봤더니 쓰고 있대요. 쓰고 있는데 그러면 왜 감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느낌에 이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장비들이 최신 장비일수록 잘 붙어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잘 주니까 관리를 잘하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장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잘 붙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네. 뭐 장비 문제일 수도 있고 세팅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는데 감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안 주니까 바깥에서는 네. 추측밖에 못하는 거죠. 네. 근데 또 19일에는 정부가 L4 스위치 장비가 오류의 원인이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네, 두 장비가 다릅니다. 아, 어렵네.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레벨로 1, 2, 3, 4, 5, 6, 7 이렇게 구분하는데 네 번째 단계를 담당하는 장비를 L4 스위치라고 그래요. 얘는 어떤 거냐면 뒤에 서버가 10대 있으면 네. 한 대만 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대가 골고루 바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뿌려주는 일종의 이제 부하 균형 시켜주는 서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주게 그렇죠. 뿌려주는 역할. 뿌려주는 거고 이제 라우터는 L3입니다. 그 밑에 단에 있는 거여서 얘는 뭐 부하 균형이 아니라 패킷이라는 아주 작은 데이터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주소에 따라서 막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제 장비가 다릅니다. 장비가 다른데 L4 스위치를 처음에 지목했던 이유는 그 사고 나기 전날 L4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하고 나니까 시스템이 서니까 얘가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바꿔치기 했는데 바꿔치기 하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 또 먹통이 되니까 또 문제가 돼서 이제 성능이 더 좋은 걸로 그 쉬는 날 했었죠. 그때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날 바꿔치기 하니까 어느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L4 스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트래픽이 점점 평일되니까 많아지죠. 이때쯤 되니까 이게 뭔가 자꾸 느려져서 야 문제가 이게 아니네라고 이제 다 뒤져보니까 이 대전에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조종해주는 아까 라우터, 네, 라우터의 그 뒤에 이렇게 선을 꼽는 포트가 있습니다. 네. 걔가 이제 몇 개 한 3개가 불량이 났다. 그래서 다른 쪽 포트 연결하니까 됐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거죠. 아, 어렵네. 네. 근데 또 보니까 카이스트 문성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쓰레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뭐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데이터들은 막 중첩되잖아요. 국민들 데이터 갖다 중첩시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프로그램마다 접근하는 것들이 복잡해져서 이제 문성천 교수님 아마 데이터 맵이라는 걸 주장을 하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걸 좀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은 그 데이터 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인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얘기는 정부 얘기하고는 좀 다른 네, 부분인가요? 조금 다른 이야기여서 뭐 간접적으로는 그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쪼개기 발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좀 크게 전반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쪼개서 또 그런 다음에 매년 정비업체가 교체가 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지적은 그게 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기업이 이런 정부 발주에 참여를 못하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대기업이라고 하면 막 1,500, 2,000억씩 발주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 하다 보니까 이거 100억 이렇게 쪼개서 네. 발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이 업체들도 작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자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수시로 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AS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서 대기업의 갑 횡포를 막으려고 약 1,000억 이하는 대기업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000억 이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소 중견 기업만 이제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기가 벌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거 다시 원상복구해야겠다 이런 논의가 이 사건 벌어지기 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논의 자체가. 이게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해결될 문제인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이제 공무원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알긴 알겠는데 뭐 전산이고 뭐고 전부 다 3년 일하면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발주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라우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류만 기한해 갖고 업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모양새가 돼서 네. 사실 공무원도 전문성을 좀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도 나오던데.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면 해결되나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인터뷰할 때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고 본 이유가
대기업이 들어와도 뭐 네트워크 장비부터 모든 걸 대기업이 다 생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그쵸. 들어와서 아, 컨소시엄으로 그렇지. 들어옵니다. 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진두지휘만 대기업이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발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접촉 지점이 편하죠. 대기업만 접촉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납품하고 나면 이제 물건별로 프로덕트별로 다 이 시안이 다르니까 결국 그 밑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하고 또 컨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음. 어떤 뭐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 또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그게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확률을 얘기는- 가진 가능성인가요? 이런 얘기 무서워요. 이런 아,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오늘까지 해서 지금 대략 한 5건 터졌다고 보면 네. 보통 이제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합니다. 해킹 징후가 보이면 보통 이제 침입 차단 시스템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아마 뭐더라 이게 조달청 건이 있었거든요. 조달청 건은 특정 독일에 있는 특정 IP에서 갑자기 수요가 폭주해서 죽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그랬는데 디도스 공격은 여러 군데서 공격하는 게 디도스 공격이고요. 지금처럼 독일에서 한 군데에서 오는 거는 걔도 디도스 일종인 도스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까처럼 해킹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건은 해킹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한 근데 이제 건은 더 그런 게 조사는 있었구나. 네, 한 건은 조달청에서도 해킹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어떤 또 이상하게 이상한 독일 징후. 한 곳에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접근하는 흔적이 있었다고 네. 하고 그게 이제 해킹 하시는 분들은 해킹 징후로 보죠. 근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뭐 라우터에 문제가 있다라는 등 어느 정도 원인은 찾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뜨문뜨문뜨문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다 연결돼 있나요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체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디지털 정부 이제는 전자정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역사가 한 20년 넘는 거잖아요. 네. 초창기에는 돈도 들여서 너무 잘했고 뭐 유엔에서 전자정부 평가할 때 저희가 맨날 1등 했거든요. 맨날 1등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다 보니까 계속 투자하면서 어느 때 되면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드릴 만큼 드렸는데 뭐 고장 안 나는 거를 계속 이제 내구연한 느리고 사람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유지 보수비를 대폭 삭감시켰더라고요. 정부 내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전자정부 예산도 거의 74%인가 삭감을 시켰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오니까 아무래도 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이제 한계에 많이 부딪히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살림이요. 그렇죠. 줄어들진 않고 그러니까 늘어나긴 하고 예산 투자는 늘어나는 거에 비례하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부러지는 거죠.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전자정부 3등을 했거든요. 네. 1등, 2등 한 나라가 덴마크고 아마 핀란드일 거예요. 뺏겼네요. 되게 작은 정부잖아요. 아, 그러니까 작은 정부여도 1, 2등 할 정도면 우리도 모든 걸 다 껴안고 가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어떤 거는 민간 클라우드에 이양하는 것도 필요해서 정부도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근본적인 점검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근데 그 작년에 네. 말이죠. 그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당시 그때 정부에서 뭐 난리를 쳤거든요. 뭐 네. 전쟁 그때 같은 거의 비상 그렇죠. 비상 상황이다면서 당장 복구하러 호통을 쳤는데 이번엔 자기들이 사고를 쳤어요. 네. 근데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해 보여요. 맞아요. 그 당시는 문자도 갔었잖아요. 네. 세 번 문자도 갔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란 법까지도 만들어서 뭐 아이디 센터는 무조건 중복해서 해라 이렇게 네. 만들었고 그다음에 피해 보상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카카오톡한테 선물도 받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 일단 피해 접수는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문자도 아마 이게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서 시나리오에 의하면 발송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자 발송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재난 시스템 같은데 재난 그렇죠. 같은데 이쪽하고 이쪽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 할 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호통을 치더니 본인들이 할 때는 뭐 거의 조용히 너무나 느긋하다 이런 네. 비난을 받을 법하죠. 네. 근데 일단은 행안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 때문인지 지금 이런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선다고 해요. 네. 근데 실무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기관이 행안부예요. 그러면 사회재난으로 간주하고 본인들이
대응에 나서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은 있나요? 이거 그냥 같은 데가 한마디 하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끝나는 이제 것 같은데.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또 인프라가 있고 네. 아까처럼 뭐 조달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사실 윗단에서 더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도 행안부 안에는 나름대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게 각 부서마다 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음. 큰 틀을 들었다 놓으려면 아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 직속의 어떤 조직들이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건데 또 그 자칫하면 또 옥상옥 구조가 되잖아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 디플정이라고 하는 네.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는 여러 정책들 중요한 디지털 정책들을 뭐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텐데 또 그것도 조심할 부분인데 아까처럼 자칫하면 조직 위에 조직이 되고 더 비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말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디지털 타워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고 전체 큰 틀을 볼 수 있는 거가 지금 정부 초창기 하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이 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해놔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갈 수 있는 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땜질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지 좀 불안해요. 네,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일이 그렇죠. 터지니까.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 안 하고 이렇게 매번 땜질식으로 하면 이거야말로 사회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네. 되네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비상사태인 거죠. 계속 비상사태고 매일 비상. 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투입하고 근데 이게 상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그렇죠. 힘에 부치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거를 대안을 세우기 전까지만 임시로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돼가고 있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많은 건가 했는데 이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큰 그림.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뭐 사회적 재난으로 이제 인정하겠다. 그래서 네. 재난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대응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재난이고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네. 이게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은 예산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깎였다면서요? 그렇죠.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깎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담당자들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 부분이 예산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발생을 하면 이제 책임지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년 4년 단위로 로테이션 근무인데 내가 왜 이때 와가지고 터졌느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단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이게 큰 틀 차원에서 국가의 이제 디지털 정부가 지금 3등인데 네. 다시 1등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자꾸 너무 덩치가 커지는데 인력도 주는데 인력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보여주고 그거에 준하는 예산과 인력들과 심지어 이제 조직도 새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좀 가시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 주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근데 그건 크게 뭐 사실 도움은 말씀하셨던 될 수 것처럼 있지만 결정적인 결정 해결은 이유 아니죠. 아니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과기부는 이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공공 SM 사업 금액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 700억 정도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면 어렵겠네요.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정부 측이 공무원들이 볼 때는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일하기는 편하니까. 아 컨트롤 타워가 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직원이 있을 확률이 높죠. 높으니까 이제 대응하기도 빠른데 그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뭐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사고가 발생하면 그들을 불러서 일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만약 민간인이라고 그러면 사건이 딱 터지면 하청업자 부르기 전에 먼저 문제 진단을 하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고 거기와 관련된 직원을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게 이제 오래된 뭐 관습일 수도 있지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역량을 다 아웃소싱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 자체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기술이 발전하면 같이 역량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훈련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아주 특이한데 이게 뭐냐면
연방 정부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AI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받고 민간들은 AI화 되고 있는데 이게 또 거꾸로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저거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야 이제 민간인보다 우리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트렌드도 알고 그렇죠. 그래야 지시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공무원으로 영입하는,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 그러니까요. 영입해서 그렇죠.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개방직으로 해서 많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되려면 빨리 이제 자체에서 역량을 키우는 훈련들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방직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일부 클라우드나 시스템은 민간하고 같이 하는 유럽처럼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합니다. 그 김효주 교수님께서 AI 전문가, 좀 전에 AI 말씀하셨는 전문가기도 하셔가지고 뭐 여쭙고 싶은데 그게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이 이번에 그 개발사죠. 오픈 AI에서 네, 쫓겨났다가 네, 네. 5일 만에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 네, 그 뭐 윤리적인 문제였나요? 뭐 때문에 그런 네, 건가요? 그거 경영권 다툼이 아니고요. 예.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의 문제. 철학의 문제입니다.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네,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게 세계 1위의 AI 기업이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 출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뭐 이유가 뭔지를 철학적인 이유를 쫙 써서 페이스북에 올랐더니 이게 증권 시장이 찌라시로 돈 모양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원래 오픈 AI는 그 일론 머스크가 비영리 단체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발전할 때 안전한 AI가 되도록 기술을 개발하자. 그러니까 안전에 포커싱을 맞췄는데 이제 그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챗GPT 발표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이제 세계 1등이 되면서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막 사업들을 키운 거예요. 이것저것 막 그래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내는데 그거를 이사들은 6명 이사가 있는데 네. 그 이사들은 원래 그런 취지를 잘 지키라고 그래서 아무 지분도 없고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독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그 오픈 AI 취지를 지키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계속 사업을 활성화시키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취지를 지킬 수 있는 대표이사를 바꾸겠다 그래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전격적으로 해임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750명 되는 직원이 700명이 나도 따라 나가겠다. 아이고.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다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사분들이 이거는 뭐 AI가 없는 안전이라는 건 또 문제가 안 되잖아요. 거기 특히 이제 일리아 수축 개발하는 이사가 주도를 했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제프리 힌턴이라고 그래서 원래 구글의 부사장 했다가 구글이 바드를 내면서 막 AI 참여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뛰쳐나온 분이 있거든요. 네. 이분이 딥러닝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야 내가 딥러닝을 잘못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위험해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 제프리 힌턴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과 철학이 네. 똑같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AI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정도까지 강성인 표현을 할 정도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AI가 무조건 질주하는 건 아니다. 인간을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네. 이 철학에 부딪힌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위험해지는 건가요? 네, 그 이사진들이 물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물러났는데 제동 장치가 없어진 거죠, 사실. 그렇죠. 물러났는데 이제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위험한가? AI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게 윤리나 규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아마 쉽게 행동하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는 MS가 정하는 대로 가게 된 맞습니다. 거나 다름 없어진 거 네, 아닙니까? 입김이 조금 더 세졌다. 인류의 미래를 맡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는. 불안하네요. 아니 구체적 그 누구 말대로 그냥 이렇게 위험하면은 그 코드 딱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코드 뽑기 힘들 겁니다. 이거 코드 뽑는 것도 AI가 다 컨트롤하고 저희 스타일이에요. 저희 수준이에요. 코드 뽑는 거. 내리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저 뭐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처음에 사실 걱정을 했어요. 네.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너무 쉽고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그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쪽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윤리를 하고 있고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AI 윤리 정책 위원장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 알아서 AI 개발하신 분들 저 싫어하세요. 저도 그래요? 공대 출신인데 AI 하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하여튼 너무 편하고 쉽고 또 재밌게 얘기해 주신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